이전 강의에서는 이 덕수궁이 지금 현재는 덕수궁이라 불리우지만은 그 전에는 경운궁이라고 불리웠었다. 그리고 원래 궁명은 경운궁이었다라는 그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지금 현재 덕수궁으로 불리우는 그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이 건물들을 보면서 오늘의 주제 고종의 강제 폐위와 순종이 즉위되기까지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수궁은 고종이 강제를 폐위된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순종이 즉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즉 이때는 사실은 고종 황제, 순종 황제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이제 덕수궁의 정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로는 대한문이라는 현판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대한문은 다른 이름으로 정문으로 불리우어졌었습니다. 그 전에 바로 대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문이었고 그 전에는 인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하문은 남측에 남향을 하고 있었고요. 이 대안문과 대안문은 현재 이렇게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었죠. 인하문은 언제 세워졌던 거였냐면은 1896년에서 1897년. 그러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의 아간파천으로 갔다가 황궁하기 전에 이제 세우는 것을 명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1896년과 97년 대한제국 선포하기 전 그 기간 안에 세워졌던 것이 바로 이제 난면하고 있었던 인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문은 바로 고종이 황궁했을 때 저 인하문으로 들어왔었던 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하문이 이제 현재는 없어졌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연유는 고종이 황궁하고서 이제 마땅한 어떤 대한 제국으로서의 좀 위용을 갖춘 정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보시면은 중화전이라고 아주 커다란 그런 단층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전인데 그 정전 중화전과 그 앞에 있는 중화문을 세우기 위해서 남측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남측에 또 독일 공사관이 있었어요. 그 독일 공사관이 다행히 매각을 해서 그 땅도 인수하면서 남쪽으로 확장시키면서 그 당시에 인하문이 이제 철거하게 되는, 없어지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전과 이제 중화문이 생기게 되고, 현재 대한문이 위치하고 있던 그 앞에 좀 더 많이 앞부분, 한 15m, 16m 그 앞부분까지의 문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정문이 있던 위치가 아니고요. 태평로 중앙에, 도로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대안문이라는 정문이 있었어요. 이제 대안문은 그 이후에 이제 1906년에 수리를 했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거든요. 대안문을 수리했다. 왜냐하면 1904년도에 경운궁에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 모든 정각들이 거의 다 불타는데 그때 대안문도 수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 전쯤에 한 1902년인가요? 그때쯤에 대안문도 이제 새롭게 동문으로 정식 정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앞에 환구단이 있고 또 경복궁의 6조의 행정적인 관아들이 그때까지도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있었던 경운궁과 어떤 원하는 교통을 위해서 태평로가 이제 신도로가 이렇게 좀 넓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때 또 이제 태평로가 확장되지만은 그럼으로써 동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동문을 만들고 이제 환구단과 연결하고 경복궁에 있는 육조거리도 연결하고 또 남산에 있는 그 거리가 또 이제 연결되는 어떤 거리의 새로운 중심지가 바로 황궁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황궁을 중심으로서 이제 새로운 도시가 이제 형성되는 그런 중앙의 위치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안문이 이제 다시 대안문으로 또 이제 고쳐지게 되는 이유는 1906년도에 이제 대안문을 수리하면서 다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 대안문이라는
크게 평안하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문이, 약간 좀 그 궁궐의 새로운 어떤 대한제국의, 궁궐 현판으로는 좀 그 부족하다. 뭐 어떤 그런 풍수적인 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창한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대한문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 대한문은, 큰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 한자가, 그 나라 한자, 한나라를 뜻하는 나라 한자도 있고, 또 물 이름, 한수의 한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뜻이 있지만, 은하를 말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 커다란 어떤 그 은하를 말하는, 그래서 하늘을 뜻하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양에 창대해진다는, 한양에 창대해지라라는 어떤 그런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대한문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던 것이죠. 우리가 모든 궁궐에 가보시면 그 정문 이름들이 그 화자가 들어갑니다. 경복궁에는 그 광화문. 그렇죠. 그 창덕궁은 도나문. 창경궁은 홍화문. 그리고 경희궁은 흥화문. 그리고 이 덕수궁은 인하문. 그렇죠. 화자가 들어갔죠. 이 화자가 뭐냐면은 교화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교화하는 뜻, 뭐 이런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그 경운궁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대한제국이 이제 좀 더 중흥하는 의미로 안자로 그 만들어졌었고, 또 한자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새로운 어떤 그 구군을 불러일으키는 의미도 있고, 대한제국 융성해지는 뜻도 담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문은 덕수궁의 담장에 붙어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대한문이 양옆으로 저 궁성이, 담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그 태평로로 확장하면서 저 궁성들, 담장을 허물고 도로를 확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문은 저렇게 그 홀로 남겨두고 담장만 뒤로 밀려났던 거였죠.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차가 다녔던 그런 그 사진입니다. 1914년도에도 한번 그 담장이 물러났고, 저 문도 뒤로 좀 밀려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1968년인가요? 그때 1968년에 다시 한번 태평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도시가 잘 발달하니까 이제 좁기 때문에 도로를 더 넓히는 거예요. 그때 그 한문을 지금의 현 위치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때 1968년에 저 대한문을 옮길 때 아주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서울의 많은 그 시민들이 인산이례를 이루고 구경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저거를 다 허물어가지고 옮긴 게 아니라, 그 기와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기둥만이 있고, 뭐 그 대들보와 그 공포, 이런 나무로 되어 있는 구조만 이제 있게 되겠죠. 그 구조만 남아 있는 것을 들어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조금씩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현 위치를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것을 그 옮겼던 장인들이, 목수나 그 편수 장인들이 대단히 그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 인정받았던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현재 대한문의 위치는 바로 이런 연루에서 현재 위치로 옮겨졌던 그 문입니다. 그 이제 지금의 대한문을 들어가서 보시면, 뭐 금천교는 지금 거의 뭐 묻혀 있다시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눈에 띄지도 않지만, 그걸 들어가서 중화문을 들어가서 들어가면 바로 저런 그 건물이, 중화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과는 다르죠. 현재는 단층이에요. 1층 건물 단층. 근데 지금 그 당시에 1902년도에 지어졌을 때는 저렇게 2층이었습니다. 창덕궁의 인정전과 상당히 흡사한 그런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 고종이 그 아간파천 이후 경운궁에 그 오셔가지고 대한제국의 위용을 갖춘 정전을 만들고자 중화전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정도로 사용하셨
하셨는데 1904년에 대화재가 발생돼요. 그 침전했던 함령전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경궁이 거의 그냥 다 이제 그 초토화됩니다. 싹 그 목조 건물이 불타게 돼요. 그때 저 중층에 있던 건물도 1904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어서 했던 게 지금 현재 1906년도에 그 완성됐나요? 그때 그에 현재 남아 있는 그 중화전 그 정전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904년에 대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거의 뭐 그 목조 건축물은 딱 사그리다 그 없어졌던 것이 바로 현재 덕수궁이었었습니다. 자, 그 함령전에서 이제 불이 그 났다고 했었는데 이 함령전도 그 이제 고종이 경궁으로 이제 환궁하고 나서 이 침전에 있을 곳이 그 마땅한 데가 없었어요. 그 즉조당이라고 건물은 그 선조 때 그 있었던 그 즉조당이 그 뭐 서거당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이제 그 황제가 있기에는 너무 이제 그 좁은 그 집이었기 때문에 함령전이라는 아주 이제 황제에 맞게끔 어울릴 만한 침전을 하나를 건설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함령전이에요. 그러니까 파천을 하기 전에 이제 짓기 시작했지만은 그 옮기고 나서도 완성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완성돼서 그 안에서 이제 계셨을 때 그 바로 이제 겹방에서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이제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아까 사진처럼 모두가 다 이제 불이 탔던 겁니다. 그때 뭐 또 이제 그 썰은 이야기는 그 이제 그 주장이죠. 뭐 궁녀들이 일제에 의해서 사주를 받아가지고 불을 고의적으로 냈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도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 일제 그 1910년 완전 식민지가 되기 전에 막 1905년, 6년, 7년 이럴 때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그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퍼져 나가는 것도 상당히 그 일리가 당연히 있었던 것이었죠. 바로 그 이제 싹 모두가 이제 그 불이 타고 나서 다시 이제 그 건축을 해서 만들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고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기록들 이렇게 보면은 고종이 죽었을 때 그 평소에 그 항상 마셨던 식혜를 그 마시고서 한숨을 이제 주무셨다고 해요. 그 이제 밤이었는데 그 야참으로 마시고 주무셨다가 잠시 이제 깨어나서 그 차를 마셨는데 그 차를 마시고 바로 이제 뭐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고 각혈을 하고 이제 그 승하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가서 대신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봤을 거 아닙니까? 봤을 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그걸 볼 현장에서 그 고종의 그 실신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 전달돼서 기록되어 있는 글들은 있어요. 뭐 그 안에서 그것을 봤던 대신들이나 또는 뭐 어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전달해서 그 윤치호라는 그 대신이 한 명 있었어요. 나중에 일제 강점 말기에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전향을 했던 그 대신인데 그 윤치호가 그 당시에 이제 대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서 윤치호 일기에 그걸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기가 약간 신뢰가 있던 거는 뭐였냐면 갑자기 그 일기를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60년 동안을 일기를 썼어요. 60년간을 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들어왔던 내용인데 그 고종이 그렇게 이제 그 사망했을 때 막 몸이 부풀어 올랐대요. 부풀어 올랐고 아주 상당히 많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 한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지를 찢어서 편하게 이제 해드리려고 했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몸이 이렇게 막 검은 줄무늬가 목에서부터 가슴까지 났었다. 막 이러한 기록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 일기에 남아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종이 이제 그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이 당시의 그 백성들, 국민들 얼마나 많이 의문을 가졌겠습니까? 1904년도에 이렇게 또 그 대화제가 황제가 있었던 궁에 났었고 이렇게 이제 함령전에서 또한 고종이 의문의 죽음을 이제 당했던 곳이 바로 또 함령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건물은 이제 그 석조전인데 이 석조전은 우리가 현재 덕수궁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신식 건물로 서양식 건물이 그 서 있는 거죠. 이 서양식 건물이 서 있는데 이 건물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계 각국에 그 널리 알리고 이 대한제국도 근대화를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전통 건축인 목조 건물, 기와로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중화전도 그렇게 지었었죠. 마지막 그 정전을. 하지만 이 건물은 언제부터 계획을 했었냐면은 그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부터 바로 그 전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 선포하기 전에 이미 계획을 했고 1900년도에 그 공사 시작에 들어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아주 오래된 그 건물이죠. 지금도 10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900년도에부터 건설이 시작돼 가서 10년도에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도에 완공된 건물이 지금의 석조전이에요. 그래서 이 지층, 지하가 있고 그 위로 두 층 건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층은 접견실, 홀 이런 걸로 그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외빈들이 왔을 때 그 맞이하는 것, 그 편전의 기능처럼 활용이 됐고요. 그 다음 2층은 침전, 침실이에요. 황제와 황후가 침실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제 2층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종 때 그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1900년부터 저것을 건물을 지었지만 고종은 저 안에 계시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1907년도에 순정이 황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1907년도에 이제 순정이 황제로 즉위하잖아요. 그래서 고종은 저 안에서 계셔보지 못하고 다른 건물에서 계셨다가 이제 함령전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던 건물이 바로 저 석조전이라는 건물이죠. 우리 정각들은 모두 현판에 아주 그 군왕의 통치 이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궁궐에 가서 보시면은 많은 정각의 현판들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여러 가지 각각의 그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경복궁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유교의 이념을 담아가지고 덕으로서 정치를 펼치는 뭐 그런 의미도 많이 담아 있고요. 뭐 다른 궁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그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통치 이념들을 담고 있던 것들이 또 현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석조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석조전이에요. 그냥 돌로 지은 정각이다, 전이다. 돌로 지은 왕이 계시는 집이다. 뭐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아주 단순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아하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 저것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이름, 신선한 것이에요. 전통과 단절된 이름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전통 건축물은 나무와 흙으로 건축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기와도 구워서 흙으로 기워서 짓는 거니까 나무와 흙이 주 재료로서 지어졌지만 저렇게 돌로 지은 어떤 그런 건축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궐에 저렇게 서구의 근대 건물로 저렇게 지어서 대한제국이 이제는 그 전의 조선과는 다른 국채를 갖고서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 근대법들을 갖고 이제는 국가를 운영한다라는 것을 그 당시 덕수궁 주변 정동에 있는 많은 공사관들의 외교관들에게도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석조전이란 이름으로 갖고 이제 저 건물이 이제 그 위용 있게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1920년대니까 석조전 앞에 있는 그
마당이라고 할까요? 뜰도 모양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저런 모양이었지만 지금은 분수, 넓은 동그란 정원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중에 거기도 이제 공원화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그 식민지가 되고 나서 또 공원화돼서 지금 아까 그 보셨던 그 중화전 내는 그 다른 정각 그 정전의 정각들과 마찬가지로 행랑이 둘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석조전 앞을 저렇게 공원화시키면서 박석을 걷어내고 다 공원화시키면서 저렇게 이제 그 꽃들을 심고 분수를 만들고 하면서 그 중화전을 둘러싸여 있던 행각이 그때 다 허물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석조전은 저렇게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또 이 석조전을 가서 보시면은 왼편에 또 하나 건물이 있죠. 또 하나의 그 석조전 서관이라고 해서 저 석조전의 왼편에 또 건물이 있습니다. 그 지금은 덕수궁 미술관이라고 부르는데, 석조전이 이제 그 나중에 그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총독부에서 저 안에다가 조선의 미술품과 일제의 미술품을 같이 전시관으로 하는 미술관으로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나중에는 저기에는 그 조선의 미술품은 그 전시하지 않고 자기들 그 미술품만 이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황직, 그러니까 그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왕실을 관리하고 왕실의 재산을 그 관리했던 이황직이라는 부서에서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짓게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이 현재 덕수궁에 가서 보신 그 건물, 석조관 왼편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현재 덕수궁의 모습은 중화전, 커다란 정전과 그리고 석조전, 그리고 그 서관, 이렇게 건물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제 건물들이 이제 됐습니다. 자, 이 덕수궁 현재 영역 밖에 있는데,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쭉 걸어 올라가시면 이제 뭐 그 미대사관 저도 있고, 그 골목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지금의 그 정동극장 아시나요? 그 정동극장이 있습니다. 그 정동극장 그 뒤편에 저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서양식 건물이죠. 그 중명전인데 저 건물은 원래는 수호콘이라고 왕실의 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의 서고가 있었는데 그 왕실의 서고로 쓰였던 것을 다시 그 양관, 서양식 건물로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명전이 된 건데, 왜냐하면 고종께서 저기에 그 경운궁에 대화재가 나니까 있을 곳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 건물로 들어가서 기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에서 전으로 건물도 격이 올라갔죠. 그리고 건물도 새로 지었고,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건물인데 바로 저기가 1905년대 을사늑약에 체결된 장소예요. 을사늑약이라는 거는 무슨 그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을사조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약이라는 것은 두 나라가 되게 평등한 그런 그 관계에서 그 체결된 조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조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굴레, 뭐 이렇게 멍해, 뭐 이런 재갈을 물려서 맺은 조약이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을사늑약이 1905년도에 그 체결된 장소가 바로 중명전이에요. 그 을사늑약은 가장 그 뭐라고 그럴까요? 중요했던 그 내용이 조약은 외교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도 대한제국이 그 외교권은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그 외교관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자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뺏기는 게 바로 그 을사늑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이 대외적으로 이제 그 외교권에서 권력이 없어지게 된 거죠. 바로 이제 그 통감이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이 중명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저 안에서 이제 그 체결을 할 때 고종과 이제 그 대신들은 그래도 전부 다 이렇게 반대를 했었나 봐요. 끝까지 거부를 하고 날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저기에서 을사오족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 친일파 그 5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완용, 송병준 이런 인물들이 이제 그
날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을사오적이 된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날인을 시켜가지고 그 외교권이 이제 그 뺏기게 되는 이제 돼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한영은 저기에서 이제 이렇게 뭐 성병준 그 사람들과 함께 통감부로 달려가지고 이제 완전한 이제 그 체계를 갖추게 되었던 장소가 바로 저 중명전입니다. 그 현재의 모습은 몇 번을 그 바뀌었고요. 저기도 이제 그 이후로 화재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소유가 이렇게 막 그 민가를 옮기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문화예청이 이제 그 매입을 하게 돼가지고 현재 저렇게 원래의 했던 모습을 이제 복구해서 저렇게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또 그 중명전이 되겠습니다. 자, 돈독전입니다. 저 돈독전이 바로 순정이 즉위했던 그 장소입니다. 지금 그 오른쪽에 약간 보이는 주위 신고전 쪽 그 뭐 건축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그 석조전이에요. 그 왼편 쪽에 뒤편에 있는 게 바로 돈독전입니다. 그 돈독전도 원래는 저기에는 관세 행정기구 영국인이 그 재정 고문으로,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있었던 영국인의 이게 그 관세 행정기구 관할에 있던 한옥 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이제 그 새롭게 지은 건물이 돈독전입니다. 그 서양식 건물로 해서. 그러니까 저 건물은 고종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는 친경 예식 그 연회장을 만들고자 지었던 건물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랬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돈독전을 지었었는데, 왜냐면 이 많은 외교관들을 이제 그 초대해가지고 대한제국의 그 새롭게 그 달라지는 모습, 근대화되고 있던 것을 어떤 이제 서양 그 외교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의미가 이제 컸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그 순종이 즉위를 했던 장소가 됐던 것이죠. 이제 다음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즉위했던 내용들을 좀 더 뭐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바로 저 장소가 이제는 이 황제가 머무르는 곳이 이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전은 어떤 상징적인 건물로 남아있게 되고, 저렇게 서양식 건물들이 주어지게 되면서 저 돈독전에서 고종 황제가 귀빈들을 아련하고 또 대신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 대한제국의 운영을 했던 곳이 바로 또 돈독전 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순종 황제 즉위 기념 엽서에 그 당시 만들어졌던 순종이 이제 즉위하고 나서 이제 돈독전이 저 사진에 보여지는 그 모습입니다. 자, 양의식과 즉위식인데요. 이제 양의식이라는 거는 우리 조선시대 때에서는 그 양의식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즉위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양의식이 이제 있었던 거는, 이유는 이 순종의 즉위식을 빨리 갖추기 위해서 일제강점기가 그 과정을 빨리 이렇게 막 진행을 시킵니다. 이제 고종이 강제적인 어떤 그 위압에 의해서 순종에게 이제 그 왕권을 물려줍니다. 근데 왕권을 물려주는 의미가 대리청정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황태자에게 이제 대리청정을 선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고종은 순종에게 자기의 왕위를 선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대리청정, 세자에게 왕은 자기의 제위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대리로 네가 국사를 운영하라 라는 이제 그 의미인 거죠, 세자에게. 그래서 그 대리청정을 고종이 순종에게 명했는데, 일제 친일파 대신들과 통감부가 저 양의식을 대리청정의 의식으로 하는 거로 중화전에서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대리청정 의식을 진행하는 거, 중화전에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그 양의식으로 이름이 저렇게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잠깐 이제 즉위 과정을 조금 이제 표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1907년도에 이제 그 즉위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저 즉위식이 바로 이루어지기 전에
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정미 7조 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경찰권, 관리 임용권, 입법권 이런 것들이 다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통감부에서 반식민지로 이 대한제국을 만들어 놨었어요. 거의 뭐 천황의 통치만 하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천황이라고 부르는 그 천황의 통치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한반도는 대한제국은 그러니까 그 나머지의 모든 그 입법권, 사법권, 관리 임용권, 이제 그 전에 뭐 외교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뺏긴 상태예요. 이제 그것만 가져오면 돼요. 그 황제의 통치권만 가져가면 돼요. 일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정미 7조약이라는 것도 1907년에 이미 그 지기 전에 다 뺏겼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7월 18일 날 고종이 황태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는 거예요. 그 명하는 것도 실은 그 일제 친일파의 대신들에 의한 강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18일 날 대리청정을 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일 날 바로 그 중화전에서 양해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 양해식을 거행한다는 표현은 일제의 그 편들었던 대신들에 의한 그 말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리청정 의식을 거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0일 중화전에서 그 대리청정 의식을 이제 거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 일제 관료들마저도 통감부에 있는 관료들마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이 대리청정 의식을 양위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의문스럽다라는 것들이 일본 관료들에서도 막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일본 그 본토 정부에 이제 막 전보를 치는 겁니다. 곤정내로 황제의 가 양위됐다. 황제의 양위가 순종에 양위됐다는 것을 전보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완용도 우리 대신들마저도 좀 의아해하니까 이완용이 또 명확하게 대리청정 의식은 양위를 하는 의식이었다. 명백하다라고 또 이제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양위식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7월 20일 날 고종의 황제의 그 재임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로 양위가 됐던 순종이 이제 황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즉위식이어야 되는데 양위가 된 것이 바로 7월 20일 날인 것이죠. 곧 이어서 바로 7월 22일 날 친일 대신들은 순종을 황제로 칭합니다. 황제로 칭하게 되고 조칙이나 뭐 아래는 말이나 공문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황제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대리라는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대리청정이니까. 근데 황제로 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월 2일 날도 연호가 광무예요. 고종의 만들었던 광무였는데 연호도 융의로 바꾸고 궁호를 덕수로 저 날짜 때 공식적으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운궁이죠. 경운궁인데 덕수궁으로 바꾸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당시 또 친일 대신 이완용의 서자였던 큰 형이 그 순종에 찾아가가지고 궁호를 바꾸자고 해서 그 이름을 올린 게 바로 덕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덕수궁은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 덕수라는 이름은 또 조선 태조 이성계가 그 상황으로 물러났을 때 머물렀던 그 전각 그 집을 덕수궁이라고도 불렀었죠. 그래서 8월 2일 날 저러한 또 절차를 밟고요. 그리고 나서 8월 27일 날 순종이 돈독전에서 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왕이 이제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저렇게 그냥 근데 돈독전에서 즉위가 된 것도 실은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들 이 양의식이 즉위한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즉위식을 2번이나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무언가 어긋난 맞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8월 27일 날 공식적으로 돈독전에서 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화전에서 대리청정을 했을 때는 고종이
참관을 안 했대요. 그리고 순종도 참관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본토로 전보를 채도 곤정대로 양의식을 거행하여 순종의 황제가 됐다는 걸 이제 알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곤정대로 행했다는 말은 어떤 축하해야 될 자리에 왕이 참석해야 되는데 왕이 참석하지 않고 식을 거행하는 걸 곤정대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와 황태자가 참여하지도 않은 그 양의식에 그 내시들이 대리로 대역을 해서 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억지로 그 식들을 진행해서 마지막 8월 27일 날 공식적으로 순종의 돈독전에서 즉위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순종이 이제 다음 황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창덕궁으로 이어하게 되고 이 덕수궁은 고종이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을 우리가 덕수궁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해서 현재도 덕수궁으로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미 즉위 전에 황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공문서나 문서에 대리라는 말로 이제 쓰는 것이 아니라 황제란 칭호로 바꾸자고 그랬었죠. 그것도 친일 대신들이 그 순종에게 바로 양의식을 치르고 되자마자 이틀 후에 이제부터는 그 황제로 칭호를 써야 됩니다. 막 순종이 계속 그러니까 순종이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이제 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즉위식은 8월 27일인데 그 22일부터 벌써 황제라는 그 칭호를 쓰게 되는 것이었고, 이 순종실록, 그 순종실록도 8월 27일부터 황제가 됐으므로 그때부터 그 황제 순종이 아니라 이미 7월 22일, 그러니까 23일 그때부터 바로 그 순종실록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순종이 황제로서. 그러니까 실록이라는 거는 그 왕께서 그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실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실록은 사료적 가치로서는 조선시대 때 실록이었던 조선왕조 실록과 다르게 그냥 참조로서 이렇게 우리가 학술적으로 참고하는 것이지 이것을 100% 신뢰하면서 그거를 보고서 역사를 사실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뢰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당시의 기록이니까 그것을 갖고서 우리가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배경과 왜 이렇게 썼는지 연유를 우리가 또 한번 파헤쳐 볼 수 있는 자료로서는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즉위 전에 황제가 이미 순종은 되었다. 고종은 자기의 뜻과 다르게 이제는 그 조선시대대로 말하면 상왕, 그 당시에 이제 이태왕이라는 신분으로서 그 경궁에 머무르고 순종은 창덕궁으로 이제 이어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경궁의 위상은 추락됐고 경궁의 궁역은 훼손됐던 겁니다. 이제 경궁은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왕의 궁궐이 아니고 왕도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순종은 황제가 돼서 창덕궁으로 갔기 때문에 창덕궁이 황궁이 된 거인 거죠. 그래서 경궁은 이미 경궁의 이름은 이제 퇴색되고 덕수궁의 이름으로 이제 갖추게 된 것이었고, 그 전에 황제였던 고종이 머물러다가 1919년 1월에 승하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 이후로 당연히 경궁은 이제는 더욱더 심한 훼손이 되었겠죠. 그래서 경궁에 있던 여러 장각들이 이제 팔려 나가고 또 이제 철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경궁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당히 넓은 영역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커다란 장각 몇 개만 남아 있고, 제가 얘기했던 아까 돈독전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이 별당들, 별채들도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눈에 띄지 않고 또 경영국 영역 밖으로는 다른 궁궐과 마찬가지로 선원전이라는 선왕의 어진들을 모셨던 이런 그 정각도 있었습니다. 또 뭐 지금 덕수초등학교에 있는 그 건물도 경영궁의 영역이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현재 덕수궁의 그 뒤편,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 그 뒤편으로도 경영궁의 영역이 상당히 그 넓었지만 전부 다 그 일제강점기 때 그 매각되고 없어져 가지고 현재의 좁은 경영궁만 남아 있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 경영궁에서 고종의 강제 퇴위와 그리고 순종이 그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즉위를 하였던 궁궐이 바로 우리가 잊었던 궁궐의 이름을 갖추고 있는 경궁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